병실에서 나온 거짓말.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이 겪은 진짜 같은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산 때문에 사라지는 가족의 믿음,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드러나는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돈이 사람의 본색을 드러낸다는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희는 52세입니다. 그녀는 지난 30년을 호텔 객실 청소 감독으로 일해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손님들을 만나면서 이순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읽는 법, 그리고 신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그날따라 로비가 깨끗했다. 월요일인데도. 보통 월요일은 주말에 망가진 것들이 많거든. 그녀는 1층부터 10층까지를 순회했다. 업무는 단순하지만 반복적이었다. 객실을 열고, 먼지를 닦고, 침대를 정돈하고, 욕실을 청소하고, 30년을 같은 일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른 생각을 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에 가야지. 요즘 어머니 혈압이 높다고 했는데. 오후 6시. 강남구의 일반 아파트. 시어머니 박영숙 79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화면에 가 있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순희가 들어섰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채로. 순이야, 왔네. 오늘따라 일찍 왔네. 어머니.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뭘 걱정해? 나 괜찮아. 하지만 이순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피부가 조금 창백했다. 그리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지.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이순희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진지는 하셨어요? 아직. 이순희는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나물, 밥. 간단한 것들로 순두부찌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30년을 시어머니를 모셨으니 그녀의 입맛을 잘 알았다. 덜 자극적이고 따뜻한 음식. 그것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고마워. 너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것 같아. 이순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뭐리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밥상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먹었다. 보통 이 정도는 30분이 걸리지만 오늘은 45분이 걸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먹는 게 영 불편하신가 보네요. 응, 그냥 오늘 입맛이 없네. 그런데 맛있어. 역시 너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밥을 다 먹은 후 이순희는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혹시 병원 가보셨어요? 응, 지난주에 갔다 왔지. 의사가 혈압이 좀 높다고 했는데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 어머니, 정말 약 잘 챙겨 드세요. 약 먹는 시간 정해 놓으셨어요? 응,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넌 왜 자꾸 그래? 내가 얼마나 꼼꼼한데. 이순희가 웃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꼼꼼하신지. 하지만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이순희의 손을 잡았다. 순희야, 넌 정말 내 딸보다 나아. 내 아들들은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 이순희가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이 바쁜 거지. 그것은 사실이었다. 큰아들 박민석은 회계사로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분주했다. 작은아들 박성호는 프리랜서 PD였다. 일이 불규칙했다. 그들이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다.
단지 바쁜 것뿐이다. 하지만 이순이는 달랐다. 호텔 일이 끝나면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일주일에 5일. 주말에도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이틀 뒤 박민석과 아내 김유진은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박민석의 시선은 태블릿에 가 있었다. 여보, 또 일해? 김유진이 말했다. 응, 내일 클라이언트 회의가 있어서 자료 좀 정리하고 있어. 그래, 고생해. 아, 맞다. 적어봤어? 김유진이 손으로 가리켰다. TV 화면에는 유명 연예인이 입은 에르메스 백이 보였다. 저 백. 새로 나온 거야. 정말 예뻐. 이번에는 사야 할 것 같은데. 박민석이 대답했다. 여보, 작년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뭐? 그건 다른 거야. 이건 진짜. 박민석은 다시 태블릿을 봤다. 이건 익숙한 패턴이었다. 김유진은 명품을 좋아했다. 아주 많이. 가방, 신발, 의류. 명품 카탈로그는 그녀의 성경이나 다름없었다. 박민석도 처음엔 이를 따라갔다. 여보,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충분한데. 하지만 충분한이라는 말은 몇 년 전의 것이었다. 그 밤 박민석은 혼자 침실에 누워 생각했다. 월 수입 750만 원. 아파트 대출 월 400만 원. 김유진의 쇼핑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자녀 교육비 월 200만 원. 생활비 월 300만 원. 합계는 월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적자는 매달 650만 원에서 850만 원이었다. 신용카드 빚이 얼마 됐는지 박민석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생각을 했다. 엄마가 재산을 언제쯤 나눠주실까? 그의 어머니 박영숙이 가진 재산은 상당했다. 강남 빌라 약 25억 원. 강남 건물로 월 임차료 300만 원, 약 20억 원의 가치. 은행 통장 약 5억 원. 총합 약 50억 원. 박민석은 계산해봤다. 세 형제가 나눈다면 자신이 받을 몫은 약 13억 원 정도. 그것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임대 사업을 하면 월 수입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다. 박민석은 그 계획을 종이에 써본 적도 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어머니가 건강할 때의 이야기였다. 박민석은 이틀 뒤 어머니를 찾아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또는 이유가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엄마, 요즘 재산을 좀 정리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나중에 자식들이 힘들 수도 있고. 시어머니는 그 질문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뭔가 이상했다. 아들이 자신을 돈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 사이 박성호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프리랜서 PD인 그는 일정이 불규칙했다. 이날 일이 없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성호야, 언제 왔어? 오늘 일정이 없어서 엄마 뵈러 왔어요. 요즘 어때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응, 괜찮지. 그런데 넌 밥은 먹었어? 넌 항상 배고픈데. 엄마,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프로젝트가 없어서. 박성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프리랜서 PD의 일은 불규칙했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달도 있고 어떨 때는 100만 원도 못 버는 달도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월 400만 원 정도였다. 그것으로는 가족 4명을 먹여 살리기 힘들었다. 아내 유미경도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역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밖에 없었다. 성호야, 힘들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뭐라도 하고 살아요. 박성호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괜찮다. 그것이 막내의 습관이었다. 시어머니는 박성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성우 정말 버팀목 같아.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약간 떨렸다. 박성호가 느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손이 조금 떨려. 그해 11월 14일, 이순희는 시어머니를 대학병원에 데려갔다. 정기 건강검진 때문이었다. 검진실의 의자는 차가웠다. 의사가 들어왔다. 박영숙 어르신,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자꾸 병원을 가라고 해서. 의사가 혈압을 재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얼마나 관리하고 계세요? 약은 먹고 있는데 혹시 뭐가 빠진 건? 의사가 혈압계를 다시 봤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특별히는. 이순희가 대답했다. 어머니, 민석이 도련님이랑 뭔가 있으셨나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응, 민석이가 지난주에 왔었지. 뭔가 물어보더라고. 의사가 물었다. 뭘 물어봤어요? 재산 정리하는 거 말이야. 유산 같은 거. 의사는 차트에 뭔가 썼다. 혈압을 더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줄이시고 음식도 싱겁게. 그리고 3주 후에 다시 와서 혈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순희는 밥을 준비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물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세요? 마음에 걸리는 게? 네, 의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밥을 한 숟갈 떠먹은 후 말했다. 응, 사실 있긴 한데. 뭐예요? 민석이가 나한테 재산 얘기를 했어. 언제쯤 나눠줄 거냐고. 그건 좋은데 그 말하는 방식이 좀. 어떤데요? 마치 내가 돌아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건 아닐 테지만. 이순희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도련님은 단순히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려고 물어본 거겠죠.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계속 먹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 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민석이가 정말 내 죽음을 기다리는 건 아닐 테지. 그럼 이 느낌은 뭐지? 이 불편함은?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이순희는 30년을 나를 모셨다.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근데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건 싫어. 정말. 이튿날 오전 이순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호텔에 가야 돼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약은 오후 5시에 드세요. 알겠죠? 응, 알겠어. 어머니, 혹시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아무 때나. 응, 고마워. 이순희가 나가며 덧붙였다.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나도 우리 순이. 그 오후 3시, 시어머니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었다. 돈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자식들도 저 사람들처럼 될까? 그 순간 뭔가 이상했다. 머리가 띵했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였다. 손이 떨렸다.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그녀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바닥으로. 우리는 몰랐다. 그 오후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한 가정의 모든 비밀과 거짓말이 터져나올 거라는 걸.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돈이 우리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진심이 무엇인지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빨간 불이 깜빡인다. 응급실의 밝은 불빛. 의료진들이 서둘러 움직인다.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기세요.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은 오후 4시 12분.
시어머니를 발견한 것은 이웃 할머니였다. 호출벨이 울려서 잠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파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 즉시 119에 신고했다. 호텔에서 일하고 있던 이순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응답했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박영숙 어르신이 입원하셨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이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내려놨다. 네. 어머니가? 뭐가 어떻게 됐어요? 뇌출혈로 보입니다. 지금 수술을 준비 중이고. 이순희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주소는 어디예요?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순희는 호텔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응급실 앞에서 그녀를 본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이세요? 어르신의 상태가. 어머니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괜찮아요? 의사가 말했다. 수술 중입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지금 출혈을 멈추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순희는 의자에 앉았다. 몸이 떨렸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1시간 반. 그리고 2시간. 드디어 수술실의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수술은 잘했습니다. 이순희가 눈을 들었다. 정말요? 네. 출혈을 멈췄고 혈종도 제거했습니다. 다만 몇 시간 후에 의식이 돌아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괜찮을까요? 의사가 말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옮겨질 것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순희는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순희가 응답했다. 남편. 저 지금 병원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박준호 58세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어디야? 대학병원. 뇌출혈이래. 수술했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내가 지금 가. 거기 있어. 나도 가고 아이들한테도 연락할게. 이순희가 대답했다. 네. 그리고 도련님들한테도 연락해야 해. 박준호가 말했다. 응, 내가 할게. 당신 거기 있어. 어머니 옆에. 밤 9시. 병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둘째내 박민석 55세과 아내 김유진 53세. 막내 아들 박성호 52세와 아내 유미경 50세. 그리고 남편 박준호와 이순희. 모두가 침묵 속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기계들이 신음음을 내고 있었다. 심장박동계, 산소포화도계, 혈압계. 의사가 들어왔다. 지금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48시간 동안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세요. 의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박민석이 물었다. 의사 선생님,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뇌출혈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수술을 빨리 받으셨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재활이 중요합니다. 박성호가 물었다. 그럼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상황을 봐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입니다. 의사가 나간 후 박준호가 말했다. 여보, 내일부터 내가 밤에 옆에 있을 테니까 당신은 낮에만 와. 힘들겠지만. 박민석이 말했다. 형님, 내가 몇 번 올게. 그리고 간병 비용도. 박준호가 손을 들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제일이야. 하지만 그 순간 박민석의 눈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뇌출혈이면 회복 기간이 길겠네. 혹시 후유증이 남으면. 그 생각은 그의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첫 밤은 불안했다. 이순희는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지켰다.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순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강해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새벽 3시. 이순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호텔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2시. 시어머니의 눈이 떠졌다. 어머니, 어머니. 이순희가 일어서며 외쳤다. 네. 뭐? 여기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간호사를 불러왔다.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의사가 들어왔다. 박영숙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좀 띵한데. 그건 정상입니다. 뇌출혈 시술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회복이 빨라서 다행입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를 확인했다. 손과 발의 감각, 언어 능력, 기억력. 모두 정상이었다. 다행히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 재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순희가 눈물을 흘렸다. 밤 9시. 병실에는 다시 모두가 모여 있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박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응. 뭐가 어떻게 됐는 거야? 박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뇌출혈이었어요. 하지만 수술이 잘 됐고 다행히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상황을 이해했다. 그래. 난 그냥 소파에 있다가 갑자기 박성호가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땠어요? 건강상 이상한 거 없었어? 응, 그냥 평소처럼.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억했다. 박민석의 질문. 엄마, 재산 정리 안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의사의 말.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린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았다. 3일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점점 회복했다. 의사도 말했다. 회복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2주 정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달라졌다. 박민석이 병문안을 자주 왔다. 이전보다 훨씬 자주. 어머니, 요즘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아졌지.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퇴원하시고 어떻게 지낼 건데요? 형님 댁에?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응, 그럼 순이가 챙겨주겠지. 박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재산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재산 정리? 네, 나중에 일을 미루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지금은 말하지 마라. 어머니, 내가 회복되고 나서 얘기하자. 지금은 이실인 병실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박민석은 물러섰다. 그와 동시에 박성호는 다른 말을 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집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당분간. 형이 바쁘다고 해서 저라도. 시어머니가 박성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성호. 밤이 되자 이순희와 박준호는 병실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보, 고생이야. 엄마 때문에. 박준호가 말했다. 뭐요? 이게 제 할 일이지. 그런데 둘째 도련님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그 건물 얘기. 계속 하고 싶어 하던데. 지금 어머니가 수술받고 회복 중인데도. 이순희가 생각에 잠겼다. 당신 혹시. 뭐? 어머니가 쓰러지신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요? 박준호가 눈을 떴다. 뭐라고? 의사가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 며칠 전에 도련님이 왔다가 재산 정리 얘기를 했을 때 이상하다고 하셨거든요. 마치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박준호가 깨달았다.
그의 동생 박민석이의 한 말들의 의미를.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으시면서 일주일이 더 지났다. 시어머니는 점점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간단한 산책도 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걷는다. 의료진이 동반했다. 어느 날 박민석과 아내 김유진이 함께 병문안을 왔다. 어머니,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유진이 밝은 톤으로 말했다. 응,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어머니, 그런데 혹시 퇴원하시고. 김유진이 말을 시작했다. 박민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 게 뭔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박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갑다. 너 또 지금 뭐 하고 있어? 박민석이 대답했다. 아, 형. 어머니 건강 상태 물어보고 있었어. 박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회복 중이신데 재산 얘기는 좀 나중에 해야 하지 않을까? 의사도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박민석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문을 나갔다. 김유진도 따라 나갔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박준호를 바라봤다. 너는 알았니? 박준호가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석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민석이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2주가 지났다. 시어머니는 퇴원했다. 그날 이순이는 시어머니의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꽃도 사왔다. 환영의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들어섰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집 분위기는 괜찮아요? 응, 좋아. 정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다. 그곳은 2주 전 그녀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 소파는 단지 가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준점이었다. 그 이전과 그 이후. 시어머니는 이순이를 보며 말했다. 순이, 내가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어머니, 뭐리요? 넌 정말 내 아들들보다도 제일 나를 사랑한 것 같아. 이순이는 웃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밤 시어머니는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2주 동안 많은 것을 봤다. 둘째 아들의 욕심, 막내의 헌신, 그리고 이 큰 며느리의 진심. 그리고 한 가지를 결정했다. 내일 변호사를 불러야겠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로. 시어머니가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다. 회복은 빠르다. 의사도 놀랐다. 물리치료도 하고 산책도 한다. 이순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어머니 집으로 간다. 일터로 가기 전에 1시간, 일 마친 후에 2시간. 그렇게 하루에 3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한다. 호텔 청소 감독이 된 이후로 이순이는 한 번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쓴 적이 없었다. 남편 박준호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여보, 고생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고마워할 거야. 박준호는 공무원이라 저녁이 비교적 일찍 나간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그가 시어머니를 돌본다. 부부가 시간을 나누어 시어머니를 모신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달랐다. 박민석은 병문안을 다시 시작했다. 이제는 다른 이유로. 어머니, 요즘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민석이 물었다. 목소리는 밝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밝기가 무엇 때문인지 안다. 응, 많이 나아졌지.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집에서 필요한 게. 박민석이 준비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중단한다. 민석아, 너 괜찮아? 네, 괜찮은데요. 그럼 넌 왜 매일 오는 게야? 박민석이 말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넌 지난 반년 동안 2번 정도만 왔어. 그런데 나 아프자마자 매일 온단 말이야?
박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다. 그리고 넌 자꾸만 내 건강이, 회복이, 퇴원이 언제냐고 물어.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 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 그게. 너 뭐 생각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말해. 숨기지 말고. 박민석은 다시 대답하지 못한다. 대신 그는 일어선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는 병문안을 마친다. 실제로는 탈로가 난 것이다. 그 저녁 이순희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때요? 민석 도련님이 또 왔다 갔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순희, 넌 내가 왜 쓰러졌을 것 같아? 뇌출혈이셨는데. 근데 왜 하필 그때? 다른 시간도 있지, 왜 그 시간에? 이순희가 생각에 잠긴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 전날 민석이가 나한테 재산을 언제쯤 나눠줄 거냐고 물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니?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니? 이순희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있냐고 물어봤고 어머니가 민석이 때문이라고. 시어머니가 이순희의 손을 잡았다. 내가 깨달은 거 있어. 내가 왜 쓰러졌는지. 뭐예요? 돈 때문이야. 내 자식이 내 돈을 이렇게까지 마음 쓴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망가진 거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넌 나를 마음으로 대했는데 내 자식은 나를 돈으로 본다는 거야. 이순희도 눈물을 흘린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부른다. 전화로.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인데 뭘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다.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시어머니가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한다. 둘째 아들의 욕심, 큰 며느리의 헌신, 막내 아들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결정. 변호사가 물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드릴까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강남 빌라는 이순희에게. 그녀가 30년을 나를 모셨으니까. 강남 건물은 박성호에게. 형을 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배우라고. 은행 통장은 아들들이 나눠 가져. 균등하게. 그리고 박민석에게는 특별한 조항이 있어. 나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고. 침묵으로.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혹시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후회 안 한다. 내가 본 것이 다가 맞다면 그건 내가 틀린 거고. 아들이 날 다시 찾으면 그때 얘기하자.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사흘 후 변호사가 직접 병문안을 온다. 시어머니의 거실.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이해하시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이해했고 내가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서명하면? 변호사가 서류를 펼친다. 시어머니는 펜을 들었다. 손이 아직 약간 떨렸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인을 한다. 도장을 찍는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변호사가 말했다. 강제 조항입니다. 박민석 씨는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것은 인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법이 아니라. 그 밤 이순희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응. 내가 본 것을 반영한 결정이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 이것이 될 것 같아. 어머니, 그래도 큰아들이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아. 하지만 그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 돈 때문에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순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사흘 뒤, 박민석의 휴대폰이 울린다. 박민석 씨, 저 서울의 법률사무소인데요. 박민석의 목소리가 밝다. 네, 뭘 도와드릴까요? 변호사가 말했다. 어머니분께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강제 조항이라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박민석이 벌떡 일어선다. 뭐? 유언장을 수정하셨다고? 변호사가 읽어낸다. 강남 빌라는 이순희에게, 강남 건물은 박성호에게, 은행 통장 5억은 새 아들이 균등분배. 박민석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음. 박민석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이게, 변호사가 물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신가요? 박민석이 대답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는다. 그날 저녁, 박민석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대신 차 안에 앉아 있다. 차 안은 어두웠다. 그는 계산을 해본다. 원래 받을 예정 약 13억 원 건물 포함. 실제로 받을 것 약 1억 6,700만 원. 차이 약 11억 원. 11억 원. 그것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막내 박성호의 것이 되어버렸다. 박민석은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그 밤 박민석은 회사 선배에게 전화한다. 선배, 저 개인 재무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선배가 물었다. 뭐 있어? 지금 전화할까? 어머니 유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게 받기로 했습니다. 선배가 말했다. 내일 점심 먹고 얘기하자. 뭐가 문제인지 봐야겠네. 다음 날, 신도림의 한 소주방. 선배가 박민석의 상황을 듣는다. 뭐? 건물을 못 봤는데? 네, 제 동생한테. 그래, 그럼 지금 넌 뭐 상황이야? 대출금이. 박민석이 말했다. 아파트 대출이 10억 5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빚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월 고정비는 월 400만 원의 대출금, 그리고 아내 쇼핑이 월 6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선배가 계산을 한다. 민석이 너 위험해. 정말 위험해. 저 상황이면 2년 안에 파탄난다.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아내분한테 말을 해야 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해. 박민석은 그 말을 듣는다. 하지만 아내 김유진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할지 모른다. 그 저녁, 박민석이 집에 들어섰을 때 김유진은 새로 산 구두를 신어보고 있었다. 에르메스 구두. 가격은 300만 원. 여보, 이 구두 이뻐. 박민석이 대답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김유진이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뭐야? 왜 그렇게 심각해? 박민석이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유산이 생각보다 적게 받기로 했어. 뭐? 얼마나 적게? 약 11억 원이 생각했던 거랑 차이. 김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11억이면 우리 빚을 거의 다 못 갚는다는 뜻이야. 침묵. 긴 침묵. 그리고 김유진의 목소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아이들은? 박민석이 말했다. 우린 살아야 한다. 그냥. 그 밤, 시어머니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순희는 남편 박준호를 따라 퇴근했다. 일 마친 후의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생각했다.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 내가 맞게 했나?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돈이 아닌 사랑을 배우게 하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은 중얼거림이 나왔다. 돌아와. 우리 민서가. 제발 이번엔 돌아와서 엄마한테. 며칠 뒤, 박준호는 박민석을 불렀다. 우리 좀 만날까? 박민석이 물었다. 뭔데?
엄마가 원하시는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박민석이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이미 법적으로. 박준호가 말했다. 법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의 마음이 문제야. 박민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박준호가 계속했다. 나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다만 너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것 같아. 뭐가 중요한지. 박민석은 겨우 고개를 끄덕인다. 그 저녁. 박성호는 어머니를 찾아간다. 엄마, 저 들어갈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성호, 들어와. 뭔데? 박성호가 앉으며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건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그것 받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놀랐다. 뭐? 왜? 형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엄마가 형한테 주신 그 침묵의 메시지가 뭔지 알 것 같아요. 형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거. 근데 저는. 박성호가 말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형 때문에 받으면 그건 진짜 재산이 아니라 형의 눈물이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우리 성호. 그래, 넌 착해. 정말 착해. 박성호가 말했다. 엄마, 저 받을 것도 많이 있어요. 형제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시어머니는 박성호를 안겨서 우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이후로 박민석의 인생은 다시 계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계산이었다. 월 고정비 1,600만 원 이상. 월 수입 750만 원. 월 적자 850만 원 이상. 박민석은 펜을 들고 종이에 계산한다. 선배의 말을 다시 떠올린다. 2년 안에 파탄난다. 그렇다면 2년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이 2024년 11월. 2년 뒤는 2026년 11월. 24개월. 적자가 누적되면 약 2억 원의 추가 빚. 현재 빚 1억 5천만 원에 더해서 3억 5천만 원의 총빚. 그것은 끝이었다. 완전한 끝. 박민석은 그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는 아내 김유진이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도 깨어있을 시간이 많아졌다. 다음 날 아침. 박민석은 사무실로 간다. 회계사 사무실. 15년을 운영한 곳이다. 직원은 3명. 클라이언트는 약 50개 정도. 월 수입은 안정적이지만 많지는 않다. 혹시 일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박민석은 몇 개의 전화를 건다. 기존 클라이언트들에게. 혹시 추가로 일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거절했다. 이미 충분하다고. 하나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재무 상담 일이었다. 월 100만 원 정도.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다. 박민석은 점심을 먹지 않았다. 대신 신용카드 청구서를 다시 받다. 이달 750만 원. 지난달 620만 원. 그 전달 700만 원. 거의 매달 600만 원 이상이 명품 구매로 나간다. 아내 김유진의 명품 중독. 박민석은 선택을 한다. 아내와의 대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저녁 7시. 박민석이 집에 들어섰을 때 김유진은 거실에서 새로 산 에르메스 백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여보, 이 백 이뻐. 가을 컬렉션이라고 해서. 박민석이 말했다. 여보, 그 백 반품할 수 있어? 뭐? 왜? 우리 신용카드 청구가 얼마인지 알아? 김유진이 대답했다. 글쎄. 보통 600만 원 정도. 지난달은 750만 원이었어. 그 전달은 700만 원. 김유진이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그건 어머니 용품도 있고 애들 옷도. 여보, 솔직하게 말해. 저 백은? 김유진이 침묵했다. 300만 원이야. 박민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300만 원이고. 명품은 나중에 팔아도 되잖아. 투자야. 박민석은 웃음이 나왔다.
절망적인 웃음. 여보,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알아? 아파트 대출만 10억 5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빚이 5천만 원이야. 그리고 내가 어머니 유산을 못 받기로 했어. 김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못 받는다고? 박민석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유언장의 변경. 건물이 박성호에게 가는 것. 김유진이 말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박민석이 대답했다. 우린 지금부터 생활 수준을 확 낮춰야 해. 아니면 파탄난다. 그 밤 박민석은 선배에게 다시 전화한다. 선배, 죄송하게 자꾸 물어보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가 물었다. 너 지금 아파트 몇 억? 대출금? 10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약 16억 원 정도. 아니, 요즘 좀 낮아져서 15억 원 정도. 그럼 순자산이 4억 5천만 원 정도네. 근데 신용카드 빚과 생활비 적자가 있으니 부실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죠? 아파트를 재대출해. 현금을 빼내서 신용카드 빚을 갚고 생활비를 조정해. 그리고 아내분의 쇼핑을 강제로 중단시켜야 해. 박민석이 말했다. 재대출이라면 월 상환액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 올라간다. 하지만 신용카드 이자보다는 낮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번다. 박민석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후, 박민석은 은행을 찾아간다. 재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원이 말했다. 아파트 평가액이 약 15억 원이고 현재 대출금이 10억 5천만 원이니까 약 4억 5천만 원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박민석이 물었다. 그 중에 1억을 현금으로 빼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월 상환액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현재 400만 원에서 약 460만 원 정도. 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60만 원 정도면 견딜 수 있다. 재대출이 실행되었다. 1억 원의 현금이 박민석의 통장에 들어왔다. 그는 즉시 신용카드 빚을 갚았다. 5천만 원. 남은 5천만 원은 생활비 예비금으로 남겨뒀다. 그리고 아내 김유진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부터 신용카드 한도를 제한할 거야. 월 200만 원만 쓸 수 있게. 김유진이 항의했다. 뭐? 200만 원이라고? 그건 너무. 여보, 우리 선택이야. 명품을 계속 사거나 아니면 사는 것이다. 김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인지 깨달음의 눈물인지 박민석도 모를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새로운 구조. 월 수입 750만 원. 월 대출금 460만 원. 월 명품 구매 200만 원. 월 교육비 150만 원. 월 생활비 250만 원. 합계 약 1060만 원. 적자 약 310만 원. 여전히 빨간색이었다. 하지만 이전의 850만 원 적자보다는 나았다. 박민석은 다시 계산했다. 이 속도면 3년은 견딘다. 3년 안에 뭔가 변화가 없으면 끝이다. 2달째. 박민석은 직급을 낮추기로 결정한다. 회계사 사무실의 주인에서 직원으로. 월급은 줄지만 추가 일거리를 받을 수 있다. 월 급여 550만 원. 월 추가 일거리 200만 원.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달랐다. 이제 그는 두 개의 일을 한다. 자신의 사무실 일과 다른 회계사 사무실의 계약직 일. 그 때문에 그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3달째. 아내 김유진도 변한다. 처음엔 저항했지만 박민석의 절실한 눈빛을 보면서 깨닫는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김유진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다. 고급 화장품 판매원. 월 150만 원. 여보, 내가 좀 벌어볼게.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박민석이 대답했다. 고마워, 여보. 그 순간 둘 사이에 뭔가 다른 감정이 흐른다. 돈이 아닌 다른 것. 함께하려는 의지.
6달이 지난 2025년 5월. 박민석은 어머니를 찾아간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순이도 함께 있었다. 호텔 일을 마친 저녁. 박민석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놀라며 일어났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 깨달았습니다. 저 어머니를 돈으로 본 거. 이순이도 눈물을 흘린다. 박민석이 계속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그 침묵의 메시지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한테 사랑을 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말이에요. 그건 어머니가 저를 바꾸고 싶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박민석을 일으켜 안겼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박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밤 박준호는 민석을 부른다. 요즘 어때? 박민석이 대답했다. 나 파탄 직전이야. 돈도 없고 앞이 불투명하고. 하지만 한 가지는 얻었어. 뭐? 가족. 정말로. 박준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달 말. 박민석은 자신의 변화를 정리해본다. 6개월 전. 월 적자 850만 원. 신용카드 빚 5천만 원. 지금은 월 적자 약 60만 원 안에의 임시직 추가로 인해 거의 수지맞음. 신용카드 빚 0원. 어머니의 깨달음 받음. 박민석은 이제 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 명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 저녁 박민석은 아내와 대화한다. 여보, 고마워. 정말. 김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뭐요?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 박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는다. 명품 백은 없지만 그 손은 어떤 명품보다 따뜻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석은 박성호에게 전화한다. 성호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깨달았어. 박성호가 대답했다. 형, 뭐리요? 우린 형제잖아. 그리고 엄마가 주신 그 건물. 형이 필요하면 언제든 써. 박민석이 눈물을 흘렸다. 성호. 정말 고마워. 2025년 6월. 시어머니 박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뇌출혈 이후 정확히 7개월이 지났다. 건강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의사도 말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제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박민석을 보는 것이었다. 진정으로 변한 아들을 보는 것. 박민석은 이제 매주 일요일 오후에 어머니를 찾아간다. 예전처럼 출장 가는 길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약속으로. 그리고 그 시간에는 돈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함께 있을 뿐이다. 어머니, 요즘 어때요? 응, 괜찮지. 순이도 자주 오고 너도 오고. 박민석이 물었다. 어머니, 혹시 나한테 아직도 뭐? 미워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박민석의 손을 잡았다. 민석아, 내가 너를 미워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다만 너를 깨우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봐, 넌 깨어났어. 그것으로 충분해. 박민석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재산인지. 그 사이 박성호는 시어머니가 준 건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 건물은 지금 비어 있었다. 임차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성호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할지 정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했다. 엄마, 그 건물 말이에요. 응, 뭔데? 저 그 건물에 미술학원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너무 작거든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그럼 돈은? 엄마가 주신 건물에 저희 적금을 보태면 인테리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하면 되고요. 시어머니가 웃었다. 우리 성호 정말 현명해. 박성호가 덧붙였다.
엄마, 그리고 혹시 어렵거나 힘든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 봐주려고 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성우. 그런 아들이 있어서 엄마는 정말 복이 많아. 그리고 이순이. 그녀는 여전히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다. 30년. 이제 거의 32년이 다 되어간다. 시어머니가 이순이에게 물었다. 순이, 넌 이 빌라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순이가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계신 한 이곳이 어머니 집이에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저희 막내가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서 형제들이 필요할 때 써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순이, 넌 내 자산이 아니라 내 자손이야. 넌 받은 것으로 너 혼자만 잘 살아야 해. 알겠어? 이순이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 말고. 시어머니가 이순이를 안았다. 우리 순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야. 남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야. 7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세 형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났다. 오랜만의 자리였다. 박민석이 먼저 말했다. 형, 성우 모두 고생이 많았어. 특히 형은. 박준호가 손을 들었다. 이제 그렇게 자책하지 마. 우린 한 가족이잖아. 박성우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박민석이 물었다. 뭐? 제가 그 건물로 새로운 미술학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박성우가 계속했다. 혹시 형 아이들이 미술을 배우고 싶으면 저희 학원으로 와도 돼. 무료로. 박민석의 눈이 빨개졌다. 성우, 그럴 필요 없어. 우린 이제. 형,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형제의 일이야. 박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형제가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9월 말. 시어머니는 새 아들을 함께 부른다. 그리고 이순이도. 거실에 모인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바라본다. 시어머니는 피곤했지만 표정은 밝다.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지난 7개월간 많은 것을 배웠어. 첫째, 돈이 사람의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 둘째, 진심은 시간을 거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셋째,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방법은 돈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 박민석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계속했다. 내가 유언장을 바꿨을 때 너희 중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고 궁금했어. 하지만 너희가 모두 달랐어. 민석이는 배웠고 성호는 헌신했고 순이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어. 이순이가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이순이를 바라봤다. 순이, 넌 정말 내 딸이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박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싶어. 내가 박민석에게 한 그 침묵의 메시지는. 박민석이 물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박민석을 보며 말했다. 사랑이 아닌 척하면서도 사랑했던 거야. 너를 깨우기 위한 사랑. 박민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 밤. 박민석은 선배에게 전화한다.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한다. 선배,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가 대답했다. 그런데 민석이 지금 상황은 어때? 월급만으로도 거의 수지가 맞습니다. 아내도 일하고 있고요.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는? 박민석이 말했다. 앞으로는 천천히 빚을 갚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선배가 웃었다. 그래, 그것 봐. 처음 너 만날 때와는 눈빛이 다르네. 이제 넌 잃을 것이 없어. 박민석이 대답했다. 아니요, 선배. 저 이제 얻은 게 너무 많아요. 8월. 박민석 부부는 강남 아파트를 유지한다.
대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명품은 사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산다. 그리고 매달 적금을 한다. 작지만 꾸준한 적금. 김유진은 이제 명품 대신 다른 것을 본다. 남편의 얼굴. 그의 얼굴에서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깨달은 게 너무 많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박민석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우린 함께야. 앞으로도. 9월. 호텔에서 이순희는 후배 직원과 대화한다. 지배인님, 요즘 표정이 다르네요. 뭐 있어요? 이순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가족이 행복해졌어. 모두가. 후배가 물었다. 뭐가 있었어요? 글쎄, 돈이 많아졌거나 모두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 그것뿐인데. 후배가 말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달의 마지막 날, 시어머니와 이순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순희, 넌 언제까지 호텔에서 일할 거야? 어머니, 왜요? 넌 이제 충분히 받았어. 빌라도 받았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살 때도 됐어. 이순희가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호텔에서의 일이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30년 이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순희의 손을 잡았다. 그래, 넌 정말 특별해. 그런데 말이야, 만약 너한테 힘든 순간이 오면 넌 이 빌라를 팔어. 그리고 편히 쉬어. 알겠어?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박민석이의 가족이 필요하면 줄 수도 있고, 박성호가 필요하면 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너희가 함께하는 것이야. 이순희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앞으로도 정말 오래 함께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웃었다. 내도 그렇게 되길 바래. 10월. 박민석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찾아간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유진이 인사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유진이, 오랜만이야. 요즘 어때? 김유진이 대답했다. 어머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있고 일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요. 시어머니가 김유진을 안겨 안았다. 박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돈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11월. 병원. 시어머니는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다. 정확히 1년 전에 쓰러진 그 병원. 의사가 말했다. 완벽하게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웃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요. 내 자식들이 모두 깨어났거든요. 12월. 겨울. 거실에는 세 가족이 모여 있었다. 박준호와 이순희, 박민석과 김유진, 박성호와 유미경, 그리고 시어머니. 테이블 위에는 이순희가 만든 음식들이 있었다. 순두부찌개, 계란말이, 나물, 밥.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니 정말 좋아.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어. 박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계속될 거예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박성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매달 한 번씩 모이기로 했어요. 이순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맛있게 밥을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그들을 바라본다. 새아들.
새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시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단순한 재산 싸움을 넘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의 메시지처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실버로드였습니다.